네, 고혹적인 여자 여도은입니다. 오늘 뭐 고혹적이란 말을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립스를 좀 진하게 발랐더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녁에 맞는 메이크업하고 온 여도은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주실 뷰티하면 이분이죠. 시장 얘기하면 이분이어야 되는데 요즘 뷰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의 뷰티 아버지. 근데 이끌어주세요. 네, PB가 이 시장에서 주식으로 네.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예쁜 포트폴리오, 예쁜 수익률도 만들고 더불어서 예쁜 피부도 만들면 좋죠. 네, 뭐 수익률은 예쁘게 네. 잘 나와야 되겠죠. 음. 뭐 그건 기본적인 건데요. 네. 하여튼 뭐 주식으로서 좀 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뷰티 이런 거 신경 쓰려면 돈 벌어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시장 동향을 보자면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예뻤나요? 네, 뭐 최근에 시장은 뭐 그렇게 빠지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 네. 안정적인 그 참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구나 느낌을 받았는데 이 사실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사던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은 이제 변심을 한 날이었죠. 네. 실제 마이크론 등 미국 뭐 증시 하락 여파 속에서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방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로 양 힘겨루기가 이제 장 초반 시작됐는데요. 네. 9시 10분 기준으로 1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4,150억까지 10분 만에 굉장히 큰 규모의 선물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 시장 경계를 계속 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보였고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를 좀 쏟아냈습니다. 9시 30분경 선물을 약 6,700억 규모까지 매도를 강화시킨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양시장의 낙폭이 좀 확대됐고요. 이 반도체 업황 우려나 미국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결국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중 그 7,500억 규모까지 선물 매도하는 외국인들은 10시를 지나면서 조금 매도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주가지수 선물이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요. 업종별로는 건설이나 통신, 의료정밀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계업종이나 비금속 광물은 2차 전지 쪽이고요. 화학 등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그 시장의 금리 상승 영향 때문에 전기전자나 서비스업, 섬유 의복, 운수창고 등 그 경기 민감주는 약세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10시 30분경에 이제 중국의 7월 CPI와 PPI가 발표됐는데 물가 지표가 예상을 대폭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 나올 수 있는데요. 중국의 7월 CPI는 전년비 2.7% 성장하면서 예상 2.9%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월 2.5% 성장을 했는데 예상이 2.9%보다 훨씬 못 미쳤죠. 그리고 7월 PPI도 전년비 4.2% 성장했는데 예상은 플러스 4.9%였으니까 그것보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다소 좀 안정을 계속 보였다는 점은 중국 관련된 종목에 관련해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보였다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7월 달에 돈육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죠. 뭐 중국은 돼지고기를 워낙 많이 쓰기 먹죠.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돈육과 식품 가격 상승 때문에 이번에 이제 CPI가 3% 수준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핵심 CPI나 서비스 물가 하락 때문에 예상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중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 대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로 중국이 점쳐지면서 시장이 살짝 조금 이제 빠지는 게 이때 조금 멈추었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중국과 홍콩 뭐 항생 지수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일론 머스크의 9조 원 규모의 테슬라 지분 매도 소식도 이제 들려왔고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지표들 관련해서 지금 항생 테크 지수의 전기차 섹터 중심으로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항생 테크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12시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은 8,650억까지 매도세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1시 10분경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또 약 20척의 중국과 대만 해군 함정이 대만 해협에서 대치 상태에 있다라는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도 따라왔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인 이슈도 부각이 장중에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2,480 부근에서 횡보하던 코스피가 2시 30분경 외국인 선물 9,100 계약 관련
관련된 매도 9,1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9,100억 정도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 경계감을 계속 높였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두 종목을 합쳐서 장중에 3천억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0일째 연속으로 코스피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못했고요. 증시의 하락을 대부분 다 전기전자 업종이 좀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서 전기차 많이 빠진 게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내용도 좀 전해지면서 중국 전기차 뭐 테슬라도 다 빠졌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스크가 지분 매도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좀 부정적인 환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서는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죠. 네, 뭐 CPI.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얼마 뒤에 나오는데 글로벌 라이브 시간으로 나오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CPI 이 부분들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 되지만 아무튼 이전치가 이제 전년비 9.1%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치가 8.7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8.8 정도 전망이 됐다가 약간 헤드라인 수치는 떨어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어 CPI는 지금 전체적으로 6월 달에 5.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1로 코어 CPI는 오히려 조금 오르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비 관련해서 헤드라인은 조금 빠지고 코어 CPI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 점쳐지고 있는데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련된 이 CPI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나 각종 그 IB 쪽에 글로벌 IB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부분인데 역시 이제 8.6에서 8.7 정도가 가장 높죠. 근데 8.8도 만만치 않게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8.9나 9.0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8.5까지도 이제 포캐스팅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높은 확률이 이제 8.7 정도로 이제 일단 점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어 CPI가 좀 올라가는 부분 왜냐하면 렌탈비가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렌탈비입니다. 그리고 코어 CPI 쪽에 렌탈비가 4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렌탈비는 보통 최근에 주택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렌탈은 계약이 뭐 한 달 단위가 아니잖아요.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렌탈비 관련된 부분들이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라인 쪽에는 3분의 1 그리고 코어 CPI는 40%가 렌탈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끈적하게 빠질 거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뭐 곡물이나 원자재 커머디티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부분에서 오늘 CPI가 좀 생각보다 좀 벗어나는 숫자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예상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발표가 된 내용, 세부 내용을 잘 보면서 과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를 좀 가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건설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모함마드 빈 살만 황세자가 뭐 10월 말에서 11월 경에 방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아주 각별한 사이다 뭐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삼성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좀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제2의 중동 건설 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6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이거든요.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이고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에서 결국은 주택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관심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이 분석 자료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냈는데 결국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와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 시공 수행 경험이 있고 이라크의 엘다바 관련된 원전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강점이고요. 삼성물산도 국내와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 시공 수행 경험도 여전히 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국내 원전 수행 경험과 폴란드 체코 수주 파이프라인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대우건설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사우디 네옴 터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이제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시장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랍으로 공동 성장을 의미하는 남맛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됐는데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 확대와 다각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사이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엔지니어 그다음에 조달 시공에 대한 세 개의 개별 EPC 건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두각이 나타났죠.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사우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업종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 시장 그다음에 네옴시티 세 개 모두 해당하는 현대건설이 네. 사실 좀 가장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현대건설이 거의 오늘 10% 가까이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외에도 현대건설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뭐 한국종합기술 그다음에 남강토건 이런 종목들도 오늘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네. 건설주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 이 순간에 이분이 굉장히 건설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인상을 참 잘 건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 이단석 기사님. 맞습니다. 셀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아, 여기 힘드네요. 길이 막히면은 방법이 없어요. 네, 차를 버릴 저도 수도 없고. 강남에서 오는데 2시간 걸렸네요. 오늘. 맞아요. 지금 다 빨갛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혹시 차에 퇴근하시는 빠지신 것 같아요, 분들 갑자기. 그 올림픽대로가 지금 통제 중이고요. 아, 통제 아직도 네, 합니까? 반포대교 지금 통제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간선도로로 해서 와야 되죠. 네, 뒤로. 올림픽대로 오다가 갑자기 차 내비가 중간에 강북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저기 이태원 넘어서 남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오셨네요. 일단 왔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 넓은 시청자분들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고. 자, 저희 건설주 얘기했고 이번에는 오늘 뭐 조선 기자재 뭐 관련한 종목, 피팅 네. 업체 뭐 다 엄청 올랐어요. 네, 뭐 조선업종에 앞서서 뭐 피팅이 워낙 오랜만에 너무 급등을 네.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먼저 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팅 산업이 올해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세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제 저유가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사실 뭐 피팅 업체들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환경이 됐지만 네. 이 경쟁사가 글로벌 4개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텍투비, 그다음에 teknoforge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회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업체들만 지금 승자 독식이 가능한 구조로 변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피팅 업체들의 제도약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유 기반의 전통 에너지원의 공급이라든지 증설이 부재했고 네. 또 유럽향의 LNG 터미널 발주 기대감의 뭐 상황에서 피팅 업체들이 올해 이제 수주 증가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연됐던 여러 가지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발주도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피팅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LNG 같은 경우는 유럽의 LNG 수입이 당연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 LNG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LNG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면서 국내 피팅 업체들의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언급했고요. 오히려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상당히 좋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지금 태광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태광 실적 선행지표를 보면은 이게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쪽이 뭐냐면 수주 잔액에서 긴 납품액을 뺀 물량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남았네요. 계속적으로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빠졌다가 2000년도에 많이 빠졌다가 2021년도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광밴드 관련된 실적 선행지표인데요. 이 부분도 좀 빠져있던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라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매출액이 급격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성광밴드도. 그리고 세 번째 걸 보여주시면 하이록 코리아가 있습니다. 하이록 엄청 코리아도 올랐죠. 이것도 최근에 22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매출액도 이제 우상향 그림이 파란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주 잔액에서 기납품액을 뺀 이 그 회색 부분의 막대 그래프가 이제 결국은 6개월 이후 정도부터는 매출로 바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레깅이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수주 잔액에서 기납품액을 뺀 물량들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을 선반영하면서 오늘 피팅 업체도 상당히 급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피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눈에 띄는 보고서가 나왔던 게 그 현대차증권의 이제 광민정 연구원님이 오늘 피팅 산업 자료를 이닛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 피팅 업체들이 좀 스몰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섹터로 묶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이제 뭐 전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LNG 발주나 뭐 유가 관련주들이 있나? 시선. 예, 이 그 피팅이란 결국은 커다란 큰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중간에 조임새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좀 특징적이었던 게 현재 이제 글로벌 피팅 업체가 아까 부장님 얼핏 언급 주신 것처럼 4개 정도 업체밖에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네. 코멘트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국내에 이제 성광밴드, 태광 정도가 이제 에너지 관련 피팅하고 있고 하이로 코리아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공급단에서 구조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똑같이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중에서 뭐 LNG 본행창을 하는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들도 수주는 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그 LNG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4분기 정도부터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피팅 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이 공급에 대한 그 경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단가 반영이 조금 더 빨리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번 어제 오늘 실적 발표했던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3사가 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었고 결정적으로 공급이 축소되어 있다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혹시 피팅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은 요 광민정 위원님 보고서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계속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가 펼쳐진다면 뭐 지금 따는 사실 주가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가가 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당장 오늘 내일 뭐 사서 들어가는 어렵죠. 이런 결정들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 관련 산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긴 내용으로 정리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필독하셔야 되는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 얘기하잖아요. 아, 예,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네네. 역사적인 그런 지식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네. 그냥 얘기해서 그게 맞나 보다 했는데 원래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이라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 없는 말이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워낙 네. 이제 조선주 가운데 있는 게 좋아서 이제 종을 조로 바꾼 건데 피팅 관련된 업체 얘기하면서 이제 조선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았단 말이죠. 네, 네. 뭐 피팅이 워낙 오랜만에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순서로 보면 조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쵸? 피팅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피팅을 먼저 좀 당겼습니다. 네. 이 조선업종은 지금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7월에 클락슨 그 신조선가 지수가 161.57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2월 이후에 20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특히 7월 LNG선 관련된 성과가 2억 3,6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00만 달러 상승하는 등 LNG 운반선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0만 CGT 이게 이제 표준선 환산 톤수거든요. 이게 한국이 116만 CGT를 수주하면서 55%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니까 글로벌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차지했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주 수주량도 한국 조선업배가 수주량 1113만 CGT로서 중국의 1007만 CGT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지니까 아무튼 굉장히 한국이 잘하고 있죠. 근데 이 수주량도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LNG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대량 발주가 이제 결국은 한국 조선이 이제 LNG 운반선 관련된 대량 발주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카타르 프로젝트발 LNG선 신규 발주량을 100척 내외로 예상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LNG 관련된 수주가 한국 관련된 조선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유조선, 벌크선 이런 쪽의 선박 발주는 모두 감소세로 가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하고 있고 엑스맥스급 그 유조선 발주가 전년 동기 대비 92% 줄어들고 있고 벌크선 발주도 82% 감소하니까 사실은 이런 쪽보다는 거의 LNG 쪽에 집중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받을 거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우조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수주 잔량도 지난해 9월 이후에 11개월째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2,850만 CGT보다 26% 증가하면서 3,586만 CGT로 집계되고 있고요. LNG 운반선 발주 성장세는 하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한국이 LNG 관련된 수혜를 가장 높게 본다는 점에서 조선주들이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수주가 상반기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반대로 하반기는 조금 슬로우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점점 뭔가 그동안의 저가 수주가 없어지고 앞으로 수주하는 거는 제대로 된 가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하반기에도 좀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조선주가 막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또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 흐름만 보면 지금 구간은 이제 수주는 많은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좀 역마진 나는 배들을 이제 출고하고 있는 시기고요. 이제 실제 좀 성과가 받쳐주는 배들이 나가는 거는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정도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 배들이 이제 실제 고객한테 인도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조선주들이 보통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숫자상으로는 얘네도 똑같이 한 4분기 정도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할 만한 여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재밌는 종목을 하나 봤던 게 미국 주식인데 스콜피언 탱커스라는 미국의 이제 해운 회사거든요. 이 해운 회사가 이제 그 탱커선이라고 그래서 기름이랑 케미칼 제품들을 이제 배로 운반하는 해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올해 이후에 그 주가를 보니까 거의 뭐 1년 내내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자료들 조금 찾아보면 지금 현재 이 기름으로 미국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정제 설비들은 대부분 해외에다 증설을 하고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미국 로컬로 이제 땡겨오게 되면서 이 탱커선들이 상당히 지금 모자란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뭐 오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름을 북해산 브렌트유 내지는 러시아산 기름을 갖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가스 외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송유관도 계속 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원유는 중동이나 이제 미국산 셰일 오일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그렇죠.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탱커선의 수요 자체는 줄기는 어려운 구도들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LNG선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 전방 산업에서는 발주하는 배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수주가 LNG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하면 하반기 때에는 이제 뭐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탱커선 같은 기타 선박들에 대해서도 수주 소식이 좀 나올 만한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주 플로우는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조선주들은 PBR 1.5배 이상 넘어가면 다소 좀 파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움직였고 뭐 신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전통적으로 보면 1.5배 이상 가면 항상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결과도 많았다는 점도 좀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조선주도 올랐지만 사실 세아제강 같은 이 강관 쪽도 관 이렇게 파이프 쪽이 굉장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쉘가스나 이런 것들을 LNG 터미널로 옮겨야 되잖아요. 프리포트가 불이 났지만 아무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쉘가스에서 이제 터미널 쪽으로 이동하는 관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관 관련된 업종들도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나올 거고 세아제강이 과거에 호주인가요 어디에서 7조 원 넘는 수주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주가 나오면 상당히 큰 물량이 또 나오는 점에서는 세아제강 관련된 쪽도 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연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들이 많은데 기대하는 만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관련 주가도 좀 잘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태조 중에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한꺼번에 좀 올랐어요. 네, 오늘은 사실은 뭐 거의 싸잡아서 신재생 쪽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한번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인데 계속 이제 우상향이 걸어가고 있고 표를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이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 불과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압박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물량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너무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이걸 통제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를 가져와 보시면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IRA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방지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게 그 태양광 발전 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표를 그려왔는데 이게 정책 기대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 선하고 그다음 검은색 선이 있는데 세액 공제가 중단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완만한 이제 성장 그림이 보여지는 건데 세액 공제가 연장이 되고 나면 이게 태양광 발전 용량 관련된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022년, 23년 넘어가면서 확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그리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상당히 큰 물량들이 이 법안 통과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제 OCI는 제가 이제 뭐 폴리시콘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인데 결국 미국 내에서 1.7기가와트 모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1.4기가와트를 증설하고 하반기에 본격 생산까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모듈 와트당 7센트 세제 혜택 그리고 이제 내년 실질 생산 능력이 2.4기가와트 가정을 한다면 모듈 판매 수익성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약 2,18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REC 실리콘 지분 21.34% 인수하면서 미국 내에 16,000톤의 잠재적인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에서 하나솔루션 그림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풍력인 CS 윈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베스타스로부터 이제 미국 풍력 타워 공장을 인수하면서 설비 투자 생산 능력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가격을 좀 고정해주는 제도 이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그다음에 인증서와 관련된 가격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이 가면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니까 파이낸싱 하기도 되게 좋다고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발주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그런 게 이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에만 이제 가격이 고정되는 제도가 이제 계속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풍력이 그게 없다 보니까 5년 동안 긴 프로젝트에서 중간에 뭐 이게 어우러지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풍력 같은 경우도 단가가 태양광보다 좀 높고 부지가 굉장히 커서 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는 면에서는 주가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결국 이쪽 섹터가 결국 모든 움직임이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른 이후에 에너지가 유럽이 이제 향후에 러시아산 원유와 LNG를 이제 어떻게 대체할 거냐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계속 장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물론 뭐 전쟁이 어느 순간 일단락 된다고 하면 뭐 워낙 이벤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이미 러시아가 유럽한테 거의 목에 칼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대안을 지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오늘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들 보면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포인트들은 지금 그 폴리실리콘이든 됐든 모듈이 됐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밸류 체인들이 중국이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등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소비처는 미국, 유럽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향후에 중국산 폴리나 중국산 모듈을 많이 갖다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뒤에 부장님 설명 주실 것 같지만 CATL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는 거를 이제 취소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건 간에 중국을 제외하고 났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벤더들이 이제 어디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대부분 국내 아니면 말레이시아 아니면 미국 쪽에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좀 갈등이 좀 강해질수록 한국 밴더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위치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양국 간의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 이게 또 불러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관심들,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좀 속도감이 있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역시 이제 미국이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네. 셀뿐만 아니라 소재도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까지 오늘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CATL이 미국 배터리 공장 계획을 철회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사실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 힘든 뭐 결정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약간 정말 철회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류가 아니라 정말 철회인가? 이게 CATL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 자체로는 철회한다는 뉴스로 이제 나왔지만은 일단 CATL의 공식적인 좀 발표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이제 그 온기가 좀 이제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전기차가 보급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폐배터리 사업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산업 업체들이 뭐 많이 이제 산업에 대한 먹거리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말 이제 중국의 1위 코발트 정연 업체인 화유 코볼트하고 배터리 관련된 이 재활용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뭐 천안,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소 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리사이클 연구 랩을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상업 과정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폐배터리까지 올라오는데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냥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2차 전지를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 수혜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한 그런 논리로 2차 전지 소재나 셀이 업체가 올라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주식을 팔기 위해다 생각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양극재나 이런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일부 종목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다소 좀 중국의 소재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급등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의 현지 공장을 빨리 이제 공장 건설을 하면서 23년도 정도부터는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수혜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도 없고 아직까지는 25년도나 돼야 뭐 공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음극재나 이런 쪽은 뭐 아직도 중국의 거의 독보적인 그 소재 관련된 배터리 원 소재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이제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말하는 세제 혜택이 과연 그 회사들이 받을 수 있냐 문제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단이 일단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재련을 해서 뭐 가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뭐 중국을 배제한 법안이다. 그래서 한국이 반사 수혜.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소재가 다 같이 그냥 올라간다. 이거는 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뜯어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솔루션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수혜를 받을 가시성이 높다는 거고 나머지 쪽은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미국 쪽은 이게 없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조정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한 법만으로 본다면은 수혜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조금 뜯어볼 필요는 있다 향후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 내용도 보면은 다시 뜯어봤더니 미국 그 관련된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 중에서 미국산이 들어가야지 세제 혜택을 더 준다 그렇죠. 네네. 이런 거잖아요. 지원금 더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환호했다가도 좀 실망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라서 관련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는데 여전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쵸. 그 법안에 의하면. 근데 이제 실제 미국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법안에 약간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근데 아무튼 법안 내용만 놓고 보면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중국을 배제하니까 한국이 반사수혜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면 오히려 좀 팔고 난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스타디를 하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철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에도 뭐 좀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네, 이제 철강 업체가 수익성이 되게 좋지 못하죠. 뭐 그리고 중국 쪽 관련해서도 이제 수요가 너무 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사실 뭐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이제 종목들 관련된 그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반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릴 예정으로 보고 있겠고 포스코 관계자가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하면서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 사업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협상을 진행할 거다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강판이 최근에 다른 철강제보다 인상폭이 훨씬 작았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는 뭐 5만 원밖에 안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판 가격 관련된 인상폭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에서는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방침을 철강업체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수익성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뭐 세아제약이나 동국제강, 대한제강,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오늘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있었죠. 네, 사실 뭐 반도체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좋지 않고요. 뭐 비디오 게임 뭐 여러 가지 매출도 좋지 않았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이 가이던스를 하향하니까 그쵸.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펙스 하향 조정 이슈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비주들이 캐펙스 하향 조정되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메이커들뿐만 아니라 이 장비주들도 좋지 못하고 소재도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이크론인가요? 이게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슈가 나왔어요. 2030년도까지 공장을 약 50조 정도 투자하면서 공장을 새롭게 짓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사실 이게 어제 잠깐 반도체 업종을 어제 제가 방송 나왔을 때 이야기하면서 탁프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만약에 신공장 짓겠다고 발표하면 이건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도 했거든요. 이 방송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저 시장 점유율을 마이크론이 2%에서 10%로 상승하겠다, 상향시키겠다 하면서 사실은 반도체 제조 부분에 4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23년도까지 신공장 짓는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가뜩이나 업황이 안 좋은데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많아지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어제 당연히 그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반도체 sek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계속적으로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센티가 아직까지 좀 좋지 못한 부분입니다. 겨우 6만 전자 회복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오늘 또 59,100원으로 마무리가 돼서 6만 원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 이야기.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임플란트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해요. 네, 뭐 어제 제가 자세하게 임플란트를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 어제 방송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그 임플란트 관련된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제가 부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뭐 덴티움 이런 종목도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뭐 어떤 그런 팩트만 갖고 이제 잠깐 갖고 왔었고요. 뭐 특별하게 어제 이야기됐던 부분이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성장이 크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이 18% 이상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중국에서 나오고, 실제로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 지표를 보면 중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게 또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이를 있어서 잘 안 닦는 나라들이었나? 중국, 인도. 그런가요? 아무튼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를 그냥 안 닦아서 임플란트가 커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는 또 돈이 들어가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 구조에서 좀 넉넉한 구조가 될 때 또 임플란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이를 안 닦고 그러면 그냥 충치로 그냥 가겠죠.
그렇게 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소비 구조나 이런 되니까. 것들이 여유가 될 때 정프로님식의 개그였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중국인들 잘 이해 안 되고 예. 인도 분도 잘 안 씻으시는 그렇긴 하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소비 구조가 여유가 있을 때 할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엔 좀 많이 낮아졌지만 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뭐 100만 원 넘게 하나당 이야기 되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는 네. 시장인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인도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보면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 8% 정도 MS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덴티움이 아마 글로벌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치면 55% 정도의 중국의 파이를. 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급은 독일인가요? 그쪽에 업체가 갖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미들급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두 회사가 중국 시장에 55% 점유하면서 성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수출 지표에서 상당히 좀 괜찮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도 30% 육박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덴티움이 오늘도 이틀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그런 것이 좀 반영된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이틀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도 좀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주들은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게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들은 이제 고령화에 진입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이미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많이 했을 확률이 높고 네. 이제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나라 쪽에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올라올 만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언급 주신 국가들은 이제 고령화가 좀 이제 진행될 법한 그쵸. 향후 이제 좀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일 확률이 좀 상당히 있고 또 하나 이번 실적 시즌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은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환율 효과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의 차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수출이라도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도 수출하는 업종이 있고 원재료는 내수해서 조달해서 수출 제품만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만 놓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로 가면 상당히 이익의 개선폭이 큰 업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덴티움도 기본적으로 영업 상황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면서 좀 과거에 우리가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같은 매출 규모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뭐 인도, 중국 분들 이 잘 안 닦는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입을 조심해야죠. 예,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그런 진행자로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현지 언어로 글로벌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인도말. 인도어는 모르겠고 중국어는 뭐 하죠? 중국어 모르겠네. 오아이니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앵커님이 네. 그런 의도 아니신 거 다 아시죠, 근데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글로벌한 3프로 TV니까 아, 그렇죠. 인도 분들이나 네. 중국 분들 보셨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쟤 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과 네. 말씀 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셔터맨 함께했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